전라도 사람이랑 연애하지 말고 경상도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딸 셋을 키우시면서 꼭 가르치셨던 내용이었어요. 예. 우리 언니가 경북 의성으로 시집가고 제가 경남 사천으로 시집가고 우리 동생이 경북 예천으로 시집을 가니까 우리 엄마가 에라이 사이야 이러고 했었는데, 이게 약속이라는 게 집집마다 지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을마다 지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시마다 지키는 약속은 조례라고 하고 국가에서 지키는 약속은 법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법이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라는 건 우리가 다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애기가 왜? 예. 예, 싫다고 그러면은 강요하지 마시고요. 예. 법을 만들 때는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만든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법치국가란다라고 얘기하는 법치주의가 무슨 뜻일까요? 법치주의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지배한다는 건 뭘까요? 법으로 지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은 만인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죠? 누구에게나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걸 법치주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그 김대중 노무현이 최순실 같은 친구를 사귀어서 국가기밀을 빼돌리고 밤마다 주사 아줌마, 주사 아저씨를 불러다가 뭐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주사를 맞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선상님이니까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노짱이니까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손으로 잡아내렸겠죠. 그죠? 그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누가 했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법치주의라는 거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한마디로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공무원이 뭐 어떤 피의자인가? 경찰 공무원이었던가 그랬는데 뭐 누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경찰한테 떡 한 상자 해왔잖아요. 그걸로 징계 먹었어요. 그죠? 그거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거기다가 아무리 우리 딸 선생님이 잘해주셔도 캔커피 하나 사다 드리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김영란법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친척이 시골에서 과수농사를 짓는데 지금 냉동고에 가득 쌓였대요. 뭐가? 사과, 배가. 지금 이번 명절에 팔지를 못해가지고 명절에 이걸 다 팔아야 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이 옛날에는 이제 15kg짜리 보통 15kg짜리라든가 뭐 18kg짜리 선물 상자를 다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수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식당 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뭐 3만 원 이상 걸린다 이래가지고 고급 식당들 제가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29,000원짜리 막 메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놈의 김영란법 때문에 나라 곳곳이 지금 생활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740억을 받아 챙기고 징계도 안 받고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죽여야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과하니까 합당한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하는 거, 그게 법치주의다. 옛날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물론 지금도 있긴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이 감히 적국에 무슨 대빵, 한마디로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막 뚱땡이들을 막 찬양하면 찬양 고무죄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갖고 종신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국가보안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정보를 바깥으로 빼돌린다든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가 그럼 이게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과거에 김정일이랑 각별한 대우를 받고 김정일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라의 허락도 안 받고 편지를 왕래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취했던 그분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안 받았어요. 받아야 돼요. 뭐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석기라는 내가 아주 이석기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그석기 그 석기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치가 이가 갈려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이석기는 그 무슨 고무 찬양죄인가? 그 다음에 뭐 내란 선동죄인가?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단 이석기랑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옆방에 넣어야 된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다. 그죠? 이 김정일하고 편지 왕래하고 김정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장 웃기는 건 그거예요. 태극기 들지 말라는데 왜 저렇게 들고 다닐까?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 아줌마가 태극기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김정일이랑 약속을 했다. 김정일이랑 약속을 해서 그 남북 단일기를 흔들기로 했다. 한반도기. 근데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그 붉은 악마들한테 막 깽판을 쳤다는 바로 우리 박근혜 여사가 지금 청와대를 정거농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고 싶으면 구해 가든가. 그죠? 예. 구하고 싶으면 구해 가면 되는데 안 구해오면서 지금 저렇게 태극기를 모욕하고 있는 아니 이 태극기를 들고 그 조국을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태극기를 들지 말라는 사람을 위해서 태극기를 든 거 그거는 일종의 반역이 아닐까요? 그죠? 예. 법회가 있네요. 뭐요? 어떤 부분? 법회가 있네요. 예, 어떤 부분이요? 그리고 태극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그냥 험담하면 안 돼요. 아, 저기 어르신.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예,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부르시면, 맞는 말 같죠? 그죠? 네, 지금 박근혜는 직무 정지 중이지요. 그죠? 예.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르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얼마나 많이 욕을 하셨어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온갖 쌍욕을 하면서 특히 우리 박근혜가 국회의원 할 때였죠. 박근혜가 국회의원 할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라는 동, 거시기를 떼버려야 된다는 동, 그런 쌍욕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박근혜가 뭐라 했어요? 연기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놓고 박근혜한테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요런 거 이중적인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한 거 저 정말 억울해요. 저 노무현 대통령 때요.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을 몇 시간씩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잡아간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했고 이명박 때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 박근혜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게 뭐에 나오는 거냐면 헌법에 나오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이게 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민은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언론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론에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반드시 언론은 감시하고 비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한다. 누구야? 저 선글라스 낀 아저씨. 저 누구? 선글라스 끼고 계신 아저씨. 저기 선글라스 낀 아저씨. 지금 이 사람? 예. 아저씨, 저한테 뭐 던지셨어요? 예? 왔어요.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네. 돈 던졌어요. 이왕이면 동그라미 4개 있는 걸로. 네, 지폐로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법치주의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때 잘못하면 비판하듯이 이명박 박근혜도 잘못하면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특히나 저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나를 잡아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들어서서 노무현 김대중 때랑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했더니 나를 잡아간다라고 협박을 하더니 드디어 잡아 넣기까지 했더라. 그래서 제가 감옥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제가 갔다 온 죄목이 뭐냐면 사실 적시죄예요. 그런 죄가 있더라고요. 사실을 적시해서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저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뭐가 있다? 훈장이 있는 거예요. 언론인이 진실을 말해서 감옥에 갔다. 이거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다음에 정권이 야당에서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박근혜 이명박을 비판했던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비판하는 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 그래야 대한민국이 조금씩 더 발전하기 때문이죠. 네. 대한민국 검찰 특검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특검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검찰 특검을 부정하는 사람이 그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으로서 검찰을 자기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특검을 임명하지도 않았다라면, 그리고 이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본인이 임명을 하고 특별검사를 자기가 임명을 했다면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자기 얼굴에 똥 뱉는 거죠. 똥을 싸서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다.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겉두기 있는 사람이 특검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을 연장하는 걸 반대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 대해서 특검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때 당시 여론이 있었는데 그걸 허락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 사안별로 어떤 건 동의하고 어떤 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검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늙은이가, 나도 늙었지만 저기 빨강이라고 이게 지명을 해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을 처리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합니다. 아까 동영상 찍었으니까. 되는 거죠? 예, 명예훼손이 돼요. 종북이라도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종북이나 빨갱이라고 욕을 하면 저는 전부 다 고소를 해야 그 녹음을 예. 해야 되겠네? 예, 녹음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팀에서 다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고소한 게 한 3,000명 돼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제가 이렇게 일을 맡기는 변호사가 지금 현재 4명, 5명이구나. 5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저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고소해서 처벌하는 게 저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저한테 빨갱이라고 욕한 거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간첩이라고 욕하고 그거는 자기가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하던 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총 맞아 죽고 저 지옥에 무서워서 못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죽어가지고 묻혀있고 네, 그래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빨갱이니 간첩이니 욕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예, 지금 우리 애국가를 틀어놓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저 자리에 온 사람들이 모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저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와 있는 거고 또 이 사회가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막 무지하다든가 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만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잘 듣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라고 끄덕끄덕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똘레랑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똘레랑스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쓰던 말인데 한마디로 관용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똘레랑스라는 말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 그게 똘레랑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네가 나와 다른 그 철학 때문에 누군가 너를 괴롭힌다면 나는 너를 위해 싸우겠다. 라는 게 똘레랑스의 정신이고 그게 프랑스의 철학과 사상을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변질이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상황이 변해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테러 방지법 비슷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를 통제하는 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영국이라는 게 이 영국하고 독일이 소위 뭐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러면서 서양의 근대 철학,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철학을 연구했던 데가 영국하고 독일인데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는 잘못된 가짜 뉴스에 속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르는 정치인이 영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연합을 유지해가는 유럽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게 메르켈이잖아요. 근데 올 가을에 지금 메르켈도 선거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메르켈 정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정책에 그 독일의 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소위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메르켈 정당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지금 메르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영국도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총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극우파가 지금 대통령으로 뽑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런 성향을 가진 누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인들이요 미국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어요. 특히 뭘로? 한인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트럼프 지지하는 메일이랑 문자를 많이 보냈대요. 그래갖고 트럼프를 뽑아놨더니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이민자들 전체를 사소한 잘못을 해도 내쫓겠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250만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마약이라든가 뭐 절도죄라든가 그런 죄가 아니라 사소한 경범죄,
사소한 경범죄만 저질러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인사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독재자를 좋아하는 기질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힘센 애한테 도움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래서 대통령은 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박정희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열광해줬던 거고, 전두환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카리스마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다수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우리 약한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이 우리 약자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칠까요? 약한 자들을 쳐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등급제.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든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 1, 2등급에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1, 2등급이 누구냐? 사실 치매나 또는 뇌졸중으로 전신을 못 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 인구의 몇 %는 뇌졸중에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이 만든 장애인 등급제는 뭐냐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 병원에서 이 사람은 뭐 1등급이다 이렇게 조치를 하면 1등급의 지원을 해줬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 마비 상태의 장애인들더러 가서 MRI를 찍어와라. MRI를 찍어서 전신을 못 쓴다는 걸 입증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신이 마비됐는데 부모님도 안 계셔. 그리고 형제자매도 없어. 그런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장애인들이 MRI를 찍으려면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병원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가도 병원까지 가서 돈이 5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뭐냐? MRI로는 전신마비를 입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MRI를 찍어내지 않으면 장애 1등급, 2등급으로서 정부에서 해주던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제는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쩡한 놈들이 장애인 마크 달고 장애인 주차장에 되는 거 보지 않았냐. 장애인을 전수조사해가지고 진짜 장애인만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럴싸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내리는 사람들 모두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멀쩡한 놈들이 여전히 장애인 마크 달고 다니면서 혜택 받고 있죠. 그러면 결국 그 놈들을 잡겠다고 장애인 등급제를 해놓고 실제로는 누구만 잡은 거야? 진짜 중증 장애인들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한테 정부에서 보조해주던 것들이 끊겨가지고 실제로 이제 생활 도우미들이 왔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래는 몇 년에 걸쳐서 24시간까지 연장이 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혜택 받던 사람들이 MRI 찍어서 증명 못하면 혜택을 없애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나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재 사고 나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질식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상징적인 모습이다. 뭐냐 하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을 부자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평사원이 사장이 되는 그런 기적이 다시 일어날 줄 알고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뽑아줬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한 짓은 뭐예요? 오로지 재벌들만
대여섯 배, 최소 6배 이상의 부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가장 약한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당이 계속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갖고 와요. 그럼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인 예산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어른들이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셔요. 왜? 언론이 안 가르쳐주고 있죠. 언론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라 그러나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분들은 마치 박근혜가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줄 알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분들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한다고 저분들이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빨갱이 소리를 듣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년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끊임없이 자꾸 얘기하는 거. 처음에 광화문 앞에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광화문 우체국 앞으로 자꾸만 이쪽으로 가서 듣거나 말거나 자꾸 떠들어대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망치 전현이 좋은 얘기 하는구나 라고 듣게 될 날이 올 거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그때는 막 학생들이 전부 다 데모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역사학도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 한번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 쓴 거예요. 데모하러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울었던 그날 아침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경기도 개풍군이 고향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월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서 빨갱이가 싫다고,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라 평생 빨갱이를 미워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랬던 분이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섞을 수 없다,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찍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요, 상당수는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분들이에요. 왜? 될 것 같으면 찍어요. 김대중이 될 것 같으니까 김대중 찍고, 노무현이 될 것 같으니까 노무현 찍고,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은 저기 나와 있는 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던 사람들이 이명박 찍고 박근혜를 찍은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는 2번만 찍었어 라는 분도 계시고, 평생 나는 1번만 찍었어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다수의 국민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라고 규정하거나 절대 우리가 생각을 섞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규정해서 비난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아는데 내 친구들은 너무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알게 됐는데 내 친구 노인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저기 노인분들을 막 욕하고 그러세요. 근데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 TV에 본 것 같은데. 네,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한 사람이에요. 예, 망치 부인이에요. 좀 누군지 모르고. 예. 네. 되게 뚱뚱하시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실물이에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으로 보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언제였지? 여의도였는데, 여의도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우리, 방송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할아버지들이
방해를 하러 오신 거야. 근데 이제 화면이랑 달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누구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저 그냥 사람인데요. 서울 시민들 아닌데 그래서 막 들어다니고. 근데 이제 누가 자꾸 전화를 하나 봐요. 근데 없어.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에 바짝 들이대고 방송을 합니다. 예, 좌우지간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나랑 지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자리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랑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로 적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은 다 생각이 다르다. 근데 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가장 최소한의 것에 동의하면 그 부분을 지키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명분을 떠든다고 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뭐 동성애자가 있든 앞에 무슨 뭐 전과자가 있든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죄수이든 아니면 나랑 종교가 다른 사람이든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하고 서로 죽고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국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랬잖아. 브렉시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의 극우파가 나오고 있고 독일의 메르켈 정당이 위험해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흔들린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1945년 이후로 고맙습니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라든가 물론 미국의 무기사업자들이라든가 제약회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나라를 운영한 면도 있고 세계 자본을 운영한 것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던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지금 위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냐?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질서 유지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미국이 망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역할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민주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을 위한 극우파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우파들은 명분이 없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정책들을 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극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자기 편은 무조건 자기 편을 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편들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리고 짓밟아버리는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 결국은 절반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누구는 탄핵을 찬성하고 누구는 탄핵을 반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완전히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건 뭐야? 우리 모두가 망해요. 우리 모두가 망해요.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이렇게 대적전선을 그어서 서로 죽고 죽이려는 의식을 갖는다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가 올 거다.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 5월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우리가 세계의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무슨 국가? 분단 국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위험이 높은 나라?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박근혜를 지지하는 어르신들은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북한도 망하고 남한도 망해요. 재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좋잖아. 근데 뭐 우리가 일본은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은 돈 벌잖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오늘 왜 제가 여기까지 와서 방송하느냐 하면 진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 미친 트럼프가 있어요. 일본에는 미친 아베가 있어요. 러시아에는 미친 푸틴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김정은이가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가 너무나 어둡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시진핑은 자기 나라 1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시진핑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막 싸움박질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가 한번 아스팔트에다가 대가리를 막아갖고 피를 내보자. 그러면 누가 좋아? 아베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남한이 쪽박이 나가지고 서로 피바다가 되면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누구예요? 아베. 그리고 그 이대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아니, 그래서 뭐냐면 저쪽 분들이 변호사가 이 도리에 아스팔트 도리에 피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피바다 물바다 많이 떠들거든. 그러면 그 단어가 그 북한 그쪽하고 이게 동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툭불집에서 피바다 어쩌고 하면 전부 다 빨갱이라고 또 지랄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왜 안 냐 이거지. 더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 사람들 말대로. 쟤들은 친일파 아니 걔들은 그런 얘기 해도 되고 여기 촛불집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똑같이 북한하고 단어가 똑같으면 바로 그 뭐야 빨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 사람들은 아주 못됐어 그냥. 근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비판할 때 우리가 북한 전체, 북한 주민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 자리에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동원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끌려온 사람들도 많고, 그럼 결국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 그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이, 만약에 안희정이 지금 저 김평우가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빨갱이라고 다 잡아 넣었겠죠 벌써. 감옥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 김평우가 했던 말은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저기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법치주의대로 하면 돼요. 똑같이 저는 이석기의 석방에 반대예요. 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죄로 이석기가 12년형을 받았는데 저는 석방에 반대예요. 대신 누구든 내란 선동을 하면 12년형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쳐들어가자, 죽여버리자, 드르륵 갈기자, 그런 사람들에게
12년형을 내리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권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데요. 김대중 씨 대통령 됐을 때 박정희하고 박근혜하고 화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화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박정희 뭐 기념관도 해주고. 그래 지금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검사들하고 같이 놀자 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우리가 순진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나오는 사람은 강력하게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적폐 청산을 해야 질서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친일파 청산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해서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저의 의견과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요. 역사적으로 친일파는 청산됐어야 돼요. 프랑스에서 그 나치에게 부역했던 그 정권의 부역자들을 전부 다 처벌했잖아요. 사형도 시키고 종신형에 처하고 무지 심한 벌을 줘서 그 프랑스의 내부에서 독일의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했고, 그 사람들 잘했다라고 박수치잖아요. 북한에서도 친일파를 모두 척결했죠. 그죠? 그런데 남한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죠? 병폐가 생긴 거라. 그래서 이 병폐가 생긴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일파들이 일제시대 때 모았던 그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우리 가난한 서민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면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해결이 친일파를 잡아 죽이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그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중국의 전설인데 양쪽 가문이 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가문에서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력으로 무찌르는, 자, 북한에서 친일파를 다 척결했어요. 지금 북한 정권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 세습 문제는 얘가 이게 지금 제가 말 한마디 할게요. 네.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친일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친일파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걔들을 청산을 안 하고 등에 업고 정치를 한 거예요. 친일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는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다 껴 있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마저 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건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2석이라는 단일 야당이, 민주정당이 처음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사건이었어요. 단독 선거로. 엄청나게 역사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친일파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의 재산 환수법을 주장하게 돼요. 기억나세요? 친일청산법. 그런데 그 친일청산법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 소위 중간층에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돼요. 노무현을 지지했던 중도 세력이 이제 와서 친일청산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순사였는데 사실 그 아버지가 순사였던 건 자식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일청산이라는 말을 언론은 아주 극대화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순사였는데 그럼 나도 잡혀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가 호도가 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됐던 근본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뭐 외교 문제라든가 그런 데 집중을 못하고 친일청산법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4년 동안, 아니 5년 동안이죠. 민생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된 거야. 그놈의 친일청산법 때문에. 근데 그게 2004년 열린우리당 때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또 그랬냐? 1960년에 4.19 혁명을 한 다음, 그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1960년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4.19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승만을 쫓아냈죠. 그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회에서
그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주축이 됐는데 소수인 진보당이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을 계속 깐 거예요. 뭐라고 깠냐 하면 반민특위를 부활시키자. 1960년에 반민특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윤보선 정당을 공격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부활됐나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민의 민권을 더 참혹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과거 청산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두 가지 역사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냐? 맞습니다. 친일파 척결해야죠. 그리고 친일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쫓고 뺏는 게 돼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게 뭘까요? 교과서를 바꾸는 거요?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시절에 우리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지. 그런데 그 친일파들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지.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은 분열과 미움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통합의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만 돌 던질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던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바람을 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모두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씩은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파 척결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친일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일파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 돈을 줄 테니 내 앞잡이가 되라라고 그들이 유혹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유혹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친일파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다. 그 탐욕으로, 눈앞의 탐욕으로 친일파 일제 앞잡이가 된 것은 큰 잘못이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고, 그리고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달라든가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도덕적 명분을 세우는 방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해결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맞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 1960년에 이승만을 끌어내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해놓고 박정희 아가리에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가 2004년에 노무현 탄핵이라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152명이라는 그 열린우리당의 단독 과반수를 만들어 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한 복수, 그 복수를 중심에 두고 그 목소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는 거죠. 어쩌면 그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는 건 법적으로 하면 돼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검찰을 시켜서 기소하면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잔인하게 나아간다면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30년 뒤에 힘을 키워서 우리 후손들의 씨를 말리겠다고 할 거예요. 복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 적어도 전쟁을 반대하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이런 저에 대해서 공격한다면 상식 이하잖아요? 그죠? 저는 선명한 개혁적인 노선이나 선명한 진보적인 노선을 가진 진보 개혁 세력이 아니에요. 제가 10년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보수예요. 나는 보수다. 내가 보수다. 네. 원래 보수는 따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보수가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보수라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진짜 보수는 뭐냐? 법을 지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사람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망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보수라니까. 네. 근데 내가 태극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 월남하신 분이고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시며 현재 호국원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집안이 애국자 집안이라고. 어? 그런데 왜 나한테 빨갱이 년이라 그래. 괜찮습니다. 예, 아까 어묵 2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와 이명박이 10년 동안 오만 난장을 다 쳐놨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야당이 될 거다. 이게 온 세계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야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90%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뭐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서로 그때 이간질을 하지 말아요. 아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대통령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저 나쁜 놈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들을 다 잡아 쳐넣어라. 그러면 친일청산법을 다시 또 들고 나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선명한 진보 개혁 노선으로 나쁜 놈들을 다 쓸어버려라고 요구하시면 그러면 다시 국론은 분열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 의해서 적이라고 규정되고 그 척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를 척결하러 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프랑스에서 똘레랑스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그거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똘레랑스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된다. 저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욕을 했을 때 맞받아 욕을 하지 말고 아까 뭐라 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빨갱이냐나 이러면 일단 사진 찍어서 고소해야 돼요. 아까 한 사람 예. 걸렸어. 네, 막 돈도 던지고. 한 사람 걸렸어. 웬만하면 500원을 던지지 100원. 욕심을 사. 그 말을 한 사람이 월리안 브래딜러. 응? 월리안 브래딜러. 무슨 말이요? 그래도 그 아, 똘레랑스를 얘기한 사람이 윌리엄 브레던스라는 사람이다. 월리안 브래딜러. 월리안 브레던스. 이렇게 시청자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상황은 뭐냐 하면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 하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미디어가 똑같아. 전 세계 영국에도요. 언론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불쌍한 영국 시민들이 브렉시트가 좋은 건 줄 알았다는 거야.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이 브렉시트가 유리한 건 줄 알고 브렉시트에 다 찬성을 했대요. 근데 이 나쁜 놈 새끼들이 선거 끝난 다음 날 사실은 브렉시트가 서민들에겐 나쁘다라는 걸 그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서민들이 다시 투표하자 이미 배는 떠나갔어. 근데 이게 마찬가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러는데 정말 상황이 심각하고 트럼프 봐요. 쟤 지금 뭐 탄핵 80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리고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그 지지자들의 지지를 근거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미디어들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가짜뉴스를 막 뿌려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지지자를 모아서 그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는 결국 강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왕따라는 문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일진이란 애들이 지배했던 교실 얼마나 무서웠어요. 걔네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교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옛날에는 동네에 건달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달 양아치들이 길목에서 지나가는 처녀들한테 휘파람 불고 치마들 치고 나쁜 데로 끌고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시대였냐.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권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나라들끼리 뭐 하냐면 힘자랑을 해요. 그 힘자랑, 권력자들의 힘자랑이 뭐예요?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결국은 더 내가 쎄!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미친놈들이 벌인 일이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처칠이 죽었냐? 안 죽었어요. 그죠? 히틀러가 총 맞아 죽었냐? 자살했어요. 그죠? 일본의 외왕은 천수를 누렸어요. 결국은 전쟁을 하면 전쟁을 일으킨 놈은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전쟁을 하면 전쟁에 반대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의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잡고 얘네들이 다음 단계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 공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쟁 공포를 팔아서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어디가 가장 좋은 밥일까요? 한반도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동이 제일 쟤네들의 밥이었어요. 문재인 구속! 안에 반대! 찍어주세요. 네. 저건 어르신도 아닌 주제에 저러네. 네. 저 어르신님이 이해를 해드려. 네. 네. 자. 네가 들고 해. 망치 부인은 누구라고요? 3전 용사의 딸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명함을 들이대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한반도가 탄핵 찬성이니 반대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국론이 분열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분열된 걸 이용해서 지금 아베, 트럼프, 그 다음에 푸틴, 시진핑 얘네들은 지네들의 이익을 원해서 전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걔네들 좋은 일 시키려고 아베니 푸틴이니 트럼프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 국력이 더 세요? 대답을 못해.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둘 다 줬어. 이것도 우리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세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데올로기적인 잘못된 정보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밝혔잖아요. 우리는 1980년대에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해온 국방비가 얼마나 많냐고. 북한의 100배가 넘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고 북한 애들보다도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들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있는 장군들 전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미 북한보다 강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북한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언론이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클라데 물만 먹어서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국가의 뭐라 하나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장애가 좀 심해요. 됐어, 됐어. 자, 지금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망치 부인의 이 뜨거운 인기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까지도 모두도 이쪽으로 모아냈다는. 자, 여기 지금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대한민국! 바로 이런 거죠. 네. 자,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할 거냐는 거예요. 앉아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 안희정이 집권을 하면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문재인과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심지어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다 쓸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건 다 쓸어버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뭐다? 인기도 꺼질 줄 몰라. 아, 인기 너무 좋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가오시길래 내가 드디어 맞아 죽는구나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 외치는 건 뭐예요? 톨레랑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고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민주적 발전이다. 예,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뭘 원하죠? 법치주의를 원하죠. 법치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법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는 한 민족인 거예요. 한 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갖고 막 이걸로 싸움을 하면 우리는 절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문재인을 지지하고 안희정을 지지한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탄핵을 찬성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지만, 윗생각은 다르지만 아랫생각이 같으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1단계가 같다라면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게 톨레랑스의 정신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무리 저들이 나를 욕하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저 사람도 인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저것들이라고 부르고 저치들이라고 부르고 저 늙은이들이라고 부르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겠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세력을 키워서 우리들한테 저치들 저것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먼저 다짐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자. 그래, 아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는 생각이 달라 라고 얘기해야지. 뭐 나랑 생각이 달라? 갈라서! 우리가 사실 부부간에도 그러면서 갈라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측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의경들 미안해서 어떡하나. 네. 자, 앉으세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투벅투벅 갈 길 가면 돼요. 의경 여러분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13가지 탄핵 소추안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탄핵소추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탄핵심판법에 의하면 하나하나 건별로 그 찬반을 물었어야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예. 아, 그래. 미국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영국이나 독일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영국이 법이 다른데 왜 우리는 미국 법만 따라야 돼요?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 국민도 아니고 영국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특히 박근혜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 그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탄핵소추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없다!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탄핵의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박근혜 뒤통수에 도끼를 꽂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고 그 법무부에서 탄핵 절차가 문제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고 욕을 하면 박근혜는 지금 앉아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이정미라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갔네. 잠깐만요. 예. 카메라가 잘 안 보여가. 갔어요, 여러분. 좀 더 하지. 우리 의경 여러분 화이팅. 네. 무슨 얘기가 더 많지? 첫 번째는 13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잘못한 주장인데 그거는 미국 법이야. 그렇게 미국 법대로 살고 싶으면 동성결혼 합법화도 받아들이든가.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미국 법에 따라서 13가지 탄핵안을 껌껌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동성결혼 합법화도 찬성하는지 꼭 한번 물어봐야 된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탄핵 소추 절차가 문제 없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정미의 그 일정 때문에, 퇴임 일정 때문에 무리해서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 때문에, 잠깐만요, 내 가방 좀 줘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그 퇴임 일정 때문에 재판을 서두르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리인단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박근혜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니, 이 썩을 놈들이 18명이나 대리인단을 세워놨으면 왜 탄핵을 하면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 근데 이 썩을 놈들이 날마다 왜 탄핵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어. 아니, 탄핵에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라고 뽑아놓으니까 그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전권을 줬다는 얘기만 줄줄이 읽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박근혜가 참 불쌍해. 어쩌다가 대리인단을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김기춘, 최순실, 안종범, 뭐 기타 등등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애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 죄가 없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안 나온대. 김기춘이도 안 오고, 3번 불러도 안 와? 최순실도 안 와? 그러니까 박근혜가 참 불쌍한 거야. 맨 얼찌거리 한 거야. 그것들한테 그냥 죄 정권을 줬는데, 김기춘이도 나와서 변명 한마디 안 해. 최순실도 나와서 변명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놓고 얘기하기를, 야, 너네가 지금 박근혜를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 대리인들아, 너네가 자꾸만 박근혜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그만 끝내자.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 기각 사유가 아니라 자꾸 탄핵 사유를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돼서 이제 그만하자. 생각이 일치됐으니까. 그래서 탄핵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지명될 수 있으니까 최종 변론을 거부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법관이 얘기한 건 최종 변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다니까 최종 변론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예로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때 일단 문 열고 들어가서 똥을 싸야 돼요. 그런데 일단 최종 변론이 문을 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정미 후임은 똥을 싸는 거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일단 똥을 싸고 그 다음에 문을 열겠다는 거야. 최종 변론을 해야 이정미 후임이 온다고. 그런데 지금 이정미 후임이 올 때까지 최종 변론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일단 똥 싼 다음에 화장실 문을 열겠다는, 그거 경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야 돼요. 듣고 잘 설명을 해야 돼.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화장실 문 열고 똥 싸는 거라고.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똥 싸야 된다. 한마디로 최종 변론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정미의 후임이 지명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경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의 아들들, 의경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뭐라고요? 뭐래요? 태극기요? 태극기 정원
선생님. 지금 태극기 들으면 안 돼. 누구나 다 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태극기를 들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태극기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3시까지 한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했는가? 박근혜를 왜 탄핵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가 잘못한 걸 제목만 굵직굵직하게 이런 재벌 총수들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1박 2일 대행진을 자, 여러분,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한 건 뭐예요? 사전에 이게 뭐라 그러나 예능 프로에 가면 이휘재 씨가 옛날에 했던 게 그거라면 FD 본 게임에 연예인들 오기 전에 사람들 자리에 앉히고 줄 세우는 그런 거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 사전 수다방을 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의 사전 수다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망치 부인의 태극기 얘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사진 찍으실 분 앞으로 오세요. 아, 청주. 네네네. 잠깐만. 네네네. 수민아. 수민이도 알아요. 카메라 어디 있어요? 마치. 수민아, 화이팅! 수민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네. 자, 일단, 줄을 서시오. 어디 수고해. 둘만.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잠깐만요. 자. 둘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줄을 서시오. 하나, 둘, 셋. 네네. 자, 자기 먹기 네. 자. 둘이요? 우리 둘만?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네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둘. 고맙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자, 이쪽으로 오세요. 셋. 하나, 둘, 셋. 한번 가르쳐도 돼요? 잘 나왔어요. 한번 더. 사진.
여러분, 힘차게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재용이 구속됐다. 박근혜도 구속하라. 근데 5시쯤 공모냐? 그래? 이재용이 구속됐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촛불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재벌 체제로부터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노동자, 농민들, 청년 학생들이 함께 싸워서 지긋지긋한 박근혜 정권 끝내고 이제 재벌 체제 비핵화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에 모여서 싸운 것은 단지 박근혜 하나 끌어내리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고 싶은 세상, 희망을 얻고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 청년 학생의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문은 지난 박근혜 체제, 재벌 체제에서 그 누구보다도 탄압으로 고통받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싸워온 노동자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동양시멘터 이재용 동지, 제조호텔 노조의 박충자 동지, 노동자인대 학생그룹의 변은정 동지, 하이텍지의 박준호 노동자, 가브로토택지의 이재현 지혜정, 사회미래 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박민아 학생, 현대자동차, 울산, 미전민주지혜의 유홍선 노동자, 그리고 알바노조, 우렁 노동자, 이렇게 8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뭐야. 하나, 둘, 셋.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노동자 청년 학생 산업문 새 세상의 아침을 엽시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이름은 얼마나 무거운가. 취업 준비생 이름표를 갖고 부채세대로 불리는 학생들은 오늘도 어깨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채 승패 경쟁에 내몰린다. 하나, 둘, 셋.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하나, 둘, 셋.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노동자들은 1시간 번호 한끼 식사값도 벌지 못한 채 하나, 밥을 둘, 셋. 먹을 시간도 돈도 없어 컵라면과 컵라면밥을 입에 달고 산다. 인간상으로 불리는 원방 3kg을 자책방에서 놓고 배를 채우는 것이 한국 사회 상대는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어떤가?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저임금, 감시랑, 무강도 노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위험과 죽음마저 외신의 청와대 서러운 차를 걷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만 한다. 2차 합청 노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합차, 인생을 이어졌다. 노동자의 절대나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한일처럼 이루어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하면 때로 힘들고 공권력의 폭력이 쏟아진다.
계획대로 박근혜 정권은 정규직 부모의 임금을 줄여 자식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했다. 재벌이 뇌물을 주고 청탁한 평생 비정규직 쉬운해고를 만드는 노동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분갑시켰다. 비정규직법, 협약법 계약으로 청년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을 좋은 일자리라고 소문다. 재벌들은 부정한 세습을 위해 집단을 심었고 자기들을 못하게 모든 건 빚을 이길 수 없다. 노동자 청년들의 분노는 1300만 척으로 떠올랐다. 먼저 지휘의 노동자 사태의 분노에 촛불을 밝힌 청년, 노동자, 시민들은 99%의 삶을 내란 것처럼 해온 박근혜 체제 부역자를 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경유착을 통해 백일권을 불법 사수하고 불법 파견, 노동 파견을 요구받은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정부의 힘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2월 17일 국정농단의 문통이자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주범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다. 같은 날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노조 탄압에 앞장서온 위성기업 유시영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와 뇌물을 건넨 재벌 총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용이 최순실 옆방으로 갔다면 이재용의 옆방은 박근혜부터 정몽구, 최태원, 우동구, 신동빈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만들어낸 박근혜 재벌 세상을 제대로 흔들 수 있다. 문제는 박근혜 재벌 체제에 있다. 더 이상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청춘이란 이름을 본래로 무한 경쟁을, 무료 노동을, 젊은 혼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3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바쳐야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 노동자는 유쾌한 방역을 선언한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으로 통합하고 박근혜가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세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박근혜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다른 누구도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드는 새로운 세상의 포문을 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8시간 동안 청년 노동자를 만나며 달려왔다. 재벌이 쌓은 적폐를 쓰레기차에 싣고 청년 노동자의 고단함을 수레에 싣고 바로 이곳 해방구가 된 광화문까지 거침없이 전진했다. 이곳에는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맞서 촛불을 든 내 손으로 박근혜 재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름으로 가진 우리들이 있다. 이번 실세가 부당하게 쌓은 이익과 재벌들이 부정부패한 재산을 홍수하고 피해를 회복시키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노동조합 파일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확산해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새 세상의 아침을 바로 여기 서있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힘차게 함께 열어젖히자. 2017년 2월 25일 새로운 세상 길거리가 박근혜 재벌 총수를 강화로 대행진 준비위원회 여러분 대신적 오른쪽 옆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박 2일 대행진단이 들어갔습니다. 힘차게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외치고 오늘 보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세상은 끝내고 우리가 주인들이야. 박근혜 구속하고 우리 세상 만들자. 자, 심사 박수과 박수를 치는 찍으실 분 또 있으세요? 모두 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고생 감사합니다. 좀 뒤로 오세요. 좋아가지고. 너무 뒤로 왔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집을 다 갖고 싶으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죠? 자, 너무 좋아. 콩을 하나씩 나눠줄까? 예. 자, 지금, 잠깐만요. 어떤 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발은 양옆으로 치워주십시오. 아니, 여기가 공주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공주하고 옹주의 차이요. 옹주는 중전이 나오면 공주고요. 공이 나오면 옹주네. 박근혜가 옹주라는 거. 네, 나는 옹주다. 예. 예, 잠깐만요. 전국에서 옹주하고 있다 양쪽에 시간이 지쳐지기도 하고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신령대 권사분도 여수지구로 오시는 길에 사실이 돼서 도로로 인공 중이라고 합니다. 조기하게 빠른 시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망치부인의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핑크컵! 여기. 사진, 예, 조금 이따가요. 그 다음에, 우리 파란 컵! 자, 여기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와, 멋진! 그 다음에, 신번호! 예, 여기 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그러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사면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2017년 민중 총궐기를 여러분들의 박수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네, 고생해요. 네. 그 다음 이거!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물은 잠시 제가 쓸게요. 무명의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뚜껑.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사면 이거 맞으실 분! 불법 표현을 나눠줬습니다. 그 불법 표현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을 예.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해서 즉석 싸우다가 경품 끝내고, 네, 일단 우리 지금 차벽을 아직 안 뺐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 차벽 사이에 가서 차벽 치워. 그거 아시죠? 순실이가 하는 이유요? 네.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조카하고 법정에서 만났는데 네. 긴장했니 그러는 거예요 조카한테 순실이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볼
사람 아닌데 그러더니 김장구가 요즘 해 사다 먹지다. 개그야, 김장 사다 먹지. 냉장고에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사다 예, 먹지. 진짜 김장이라는 거예요. 힘차게 외치고 노래하는 누가 부르겠습니다. 김장해? 이제는 끝장보자. 네, 알았어요. 창에서 왔어요. 네. 박근혜를 구속하자. 황상규를 석방하라. 어머, 어떻게 예, 5월 18일 광주에서 나가 힘있게 이뤄내자 재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참 프로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사진 다 찍으셨죠? 자, 이제 자, 한평생 나가자던 우리 의경 후보들 지나갈 동안 여러분 망치부인의 사전 수다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볼만하셨어요? 예, 그 망치부인의 사전 수다방 아주 스릴 있었어요. 우리 의경 오빠들 고생했는데 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촛불기 크켓입니다. 요것을 이번 데이트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4년 그 추운 겨울 우리에게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를 우리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접수. 여기 쫙 앉으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접수하면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나 늘어나면 우리가 저기 해야 될 의원님 도망을 가야 돼요. 방송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앉았다가 사람들이 여기 만약 꽉 차면 그때 나간다는 거. 네, 자 지금 자리에 앉읍시다. 앉읍시다. 네, 여기 쭉 앉으세요. 네, 깔창은 아까 갖고 가셨나? 깔창을 가져가셨나봐. 다시 욕했나봐. 자, 일단 좀 앉아주세요. 네. 우리가 일단 앉아야 저기들은 앉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키워주는 그런 세상을 연달습니다 합니다. 박근혜는 제가 없다. 촛불 집회 본부의 관계자 여러분, 촛불 집회 본부의 관계자 여러분, 모니터 켜주세요. 세 번째 모니터 켜주세요. 예. 자, 지금 망치부인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 네. 여기 횡단보도 세 번째 모니터에 교보문고 앞에 있는 세 번째 모니터 앞에
저기 광화문 우체국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서대문 쪽으로 건너오면 길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13단 생겨 인중 있어요. 총궐기로 시작해서 천만 촛불, 이렇게 또 안 하면 촛불 왜 자기한테 안 항쟁으로 가르친다고 또 일으켰습니다. 망치를 숨어. 자랑스럽죠? 뭐라고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지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총궐기와 함께 하신 여러분,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쳤네. 예, 감사합니다. 4년간의 겨울을 지나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투쟁 결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박 2일 투쟁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혁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빨리 박근혜 정권 빨개 있어. 퇴진 대학생 시국회의 박혜신 네. 집행위원 모시겠습니다. 백남기 투쟁본부 카톨릭 농민회 정한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정금노동산연합 추재호 중부 지역장님 모시겠습니다. 이 순간 잠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예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금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투쟁 결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혁, 민중총궐기에 함께한 독립앞에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1박 2일 동안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 탄압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특검에서 강남역을 행진했습니다. 오셨어요. 휘황찬란한 강남 패스트푸드점 가게 매장 안에서 피고야 놀고 일하고 있는 알바 청년 노동자들을 보았습니다. 엄청 많아. 1시간 벌어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입에 물고 사는 청년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죽어갔던 19 청년은 그 컵라면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100만 청년 실업시대, 취업을 하지 못해 고통받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만 하는 이 땅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은 모두 불법 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월 10일 고등법원은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유성의 한강물산을 죽이고 노조를 파괴하는데도 정몽구 회장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길거리로 쫓겨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 노동자들의 희망을, 청년 세대들을, 학생들을 절망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박근혜 정권과 재벌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특권과 이권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곳간이 차곡차곡 재물이 쌓여갈 때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배고팠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엎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만들 겁니까? 간판만 따로 단 정권 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 파견제, 노동합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음 정권 하겠다고 하는 그 야당들이 만든 건 아닙니까? 노동자 민중은 이미 과반수 의석을 줬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도 노동합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민중대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는 국회도 또 다른 박근혜의 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지들,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투쟁만으로 가능합니다. 3월 1일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모입시다. 총궐기 사회적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노동화법 철폐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법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정리하고 노동탄압 없는 시장을 열어냅시다. 청년의 희망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럴 것은 절망의 사슬이요 얻을 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함께 싸우고 승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집행위원입니다. 한국외대 중국학과 4학년 박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2월 27일로 확정됐습니다.